세종대왕의 어머니 태종의 왕비. 그런데 역사책은 그녀를 단 한마디로 기록했습니다. 투기가 심한 여자.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18배 무명의 이방원과 결혼해 왕자의 난을 함께 치르고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그 여인. 남동생 넷을 모두 잃고 남편과 평생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야 했던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패배한 쪽의 목소리는 누가 전합니까? 오늘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는 500년 동안 묻혀있던 한 여인의 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옵소서. 그럼 이야기 올리겠나이다. 1382년 고려 말의 늦봄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주 여흥민 씨 집안의 저택에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신부의 나이 18, 신랑은 그보다 2살 아래인 16이었습니다. 신부 집안은 200년을 이어온 명문가였습니다. 무신집권기부터 재상을 배출하며 왕실과도 혼인할 수 있는 15개 재상 가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신부의 아버지 민재는 이미 과거에 급제하여 고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몽주, 이색 같은 당대 최고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인물이었죠. 반면 신랑 집안은 어떠했을까요?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원나라 땅 쌍성 총관부에서 토호로 살던 집안이었습니다. 1356년 공민왕의 반원 정책 때 고려로 넘어온 고려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의 후손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신랑의 아버지 이성계는 황산대첩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홍건적을 물리치고 왜구를 격퇴하며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았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무장이라 해도 뿌리 깊은 명문가의 눈에는 운 좋게 나타난 젊은 장수 정도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고려 사회의 주류 가문들은 이성계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탐하는 자들, 부원배들이 먼저 접근했습니다. 이성계의 형은 영모를 꾀했던 김용의 사위가 되었고 이성계 본인도 충혜왕 때의 권력자 강윤충과 연결된 강씨 집안과 혼인했습니다. 하지만 황산대첩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고려의 전통 명문가들이 비로소 이성계라는 인물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결실이 넷째 아들 방간의 혼인이었고 다음이 다섯째 아들 방원의 혼인이었습니다. 16 신랑 이방원은 과거에 급제하기 1년 전 수험생 신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음서로 종구품 동정직은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직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후 이방원은 민씨 집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의 풍습대로 처가살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태종이 된 후 그는 장인의 집을 찾아가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이 젊어서 민씨 집안에서 자라며 큰 은혜를 입었노라. 16의 어린 신랑이 장인 민재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처가의 재산으로 생활하며 과거 급제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민재는 사위에게 경학을 가르치고 시문을 논했습니다. 나중에 태종이 민재를 불렀던 호칭도 그래서 특별했습니다. 사부님, 스승이라 부른 것입니다. 결혼 1년 후 이방원은 병과 재칠인으로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33명을 뽑는 시험에서 10등,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자기 집안에서 처음으로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대궐을 향해 절을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손님이 오면 방언을 불러 함께 시를 짓게 했습니다. 우리 집안도 이제 문신 가문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이었죠. 그 시절 민씨 부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2살 어린 남편을 맞아 그를 뒷바라치하며 과거 급제까지 이끌어낸 여인. 결혼 초기 6년 동안 적어도 2딸을 낳았습니다. 처가의 넉넉한 살림 속에서 남편의 학문 성취를 돕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 씨는 행복했으리라. 남편은 총명했고 집안은 안정적이었으며 시부모는 고마워했습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 같은 건 없었을 터입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부부가 함께 왕좌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왕자가 두 사람 사이에 견딜 수 없는 깊은 골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1388년 여름 급보가 개경에 전해졌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개경을 지키던 최영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성계의 가족을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인질로 잡으면 이성계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방원은 24살 개경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보를 받은 그는 곧장 말을 달려 포천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한씨와 계모 강씨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도착해보니 노비들은 벌써 모두 도망간 후였습니다. 잡으러 올 것을 알고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이방원은 두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의 근거지인 동북면을 향해 떠났습니다.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남루한 옷에 말린 음식을 허리춤에 매달고 험준한 산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의 민가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남의 눈을 피해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양반가의 부인들이 겪어본 적 없는 고된 피난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방원이 어머니들을 모시고 떠났다면 개경에 남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민씨 부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6년, 적어도 딸 둘은 낳은 후였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자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딸들을 데리고 개경에 홀로 남겨진 젊은 어머니. 최영의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아찔한 순간을 그녀는 어떻게 견뎠을까요? 실록은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합니다. 남성 중심의 역사 기록이 늘 그렇듯이 여성의 공과 두려움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어린 딸들을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1392년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민씨는 정한대군의 부인 정영옹주가 되었습니다. 무명의 신랑이었던 남편이 왕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태조 이성계가 갑자기 병이 들어 왕자들을 모두 근정문 밖 행랑에 모아놓고 밤을 새우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박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씨의 남동생 민무질이 누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나눈 후 민씨가 종을 불렀습니다. 대궐에 가서 공께서 집으로 오시라 전하라. 저들이 모두 함께 계신데 어찌 우리 공만 오시라 하겠나이까? 내 몸이 갑자기 아프다 하라. 급한 일이라 해야 빨리 오실 것이다. 이방원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무질, 이방원, 민씨. 세 사람이 한참 동안 밀담을 나눴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정도전이 사병을 혁파하면서 각 집안의 무기를 모두 회수해 갔던 것입니다. 민씨가 나섰습니다. 제가 대비해둔 것이 있사옵니다. 그녀는 몰래 감춰두었던 무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갑옷을 입혔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부인 유씨가 왕건에게 갑옷을 입혀 새 왕조를 열게 했던 것처럼 민씨는 남편 이방원에게 갑옷을 입혀 조선의 실권자로 만들었습니다. 밖에서 칼부림이 벌어지는 동안 민씨는 집안에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소식이 오지 않자 그녀는 직접 나서려 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말려서 못 나갔지만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정도전에 갓과 칼을 든 사병이 돌아왔을 때 비로소 민씨는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제2차 왕자의 난. 이번에는 넷째 형 방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또다시 민씨는 남편에게 갑옷을 입혔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시가전이 벌어지는 동안 말 한 마리가 빈 채로 집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방원의 집에서 기르던 말이었습니다. 민씨는 다시 갑옷을 꺼내 입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말의 주인은 이방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400년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민씨는 정비 왕비가 되었습니다. 36세의 나이였습니다. 18세에 시집와서 18년.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마침내 조선 왕실의 국모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태종 1년 왕이 된 지 겨우 몇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비전 왕비가 거처하는 전각에서 시녀와 환관 20명이 쫓겨났습니다. 궁궐 밖으로 내쳐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종실록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정비가 임금이 궁녀를 가까이 하는 것에 분개하여 그 궁녀를 꾸짖었습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정비전의 시녀와 환관들을 파직시켰습니다. 민씨 왕비가 남편이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혼낸 것입니다. 화가 난 태종은 왕비에게 직접 화를 낼 수는 없었는지 왕비를 시중 들던 사람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부부싸움 치고는 참 이상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긴 갈등의 서막이었습니다. 민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18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무명의 왕자 시절부터 함께 고난을 겪었고 왕자의 난 때는 직접 갑옷을 꺼내 입힌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한다니. 게다가 자신이 그것을 문제 삼자 남편은 자기 사람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도 함께. 우리가 함께한 그 세월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민씨는 이렇게 생각했을 터입니다. 태종은 이 일을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태종은 예조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대 후궁 제도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조에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중국 고대 제후는 9명에게 장가들었고 경대부는 일처이첩, 사는 일처일첩이었습니다. 이는 후손을 번창하게 하고 음란함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려는 처와 첩의 구분이 없어서 많을 때는 너무 많고 적을 때는 너무 적었습니다. 공민왕 이후로는 후사가 끊겨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수의 후궁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종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비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적으로 후궁을 드려야 한다. 그래야 왕실이 안정된다. 하지만 민씨 왕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왕이 여러 명의 왕후를 두었지만 한 명의 왕후와 평생을 산 왕들도 많았습니다. 명종, 신종, 희종, 고종이 그러했습니다. 민씨는 자신이 그런 경우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터입니다. 고려에서는 왕실 여성의 지위가 달랐습니다. 왕후들은 정치적 발언권을 가졌고 남편과 대등한 동반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민씨는 그런 전통 속에서 자랐고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이란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2달 후 태종이 권웅의 딸 권씨를 후궁으로 맞아들이려 하자 민씨는 남편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상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약속을 다 잊으셨나이까? 제가 상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난리를 함께 헤쳐 이 나라를 얻었거늘 이제 저를 잊음이 어찌 이에 이르렀나이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들지 않았습니다. 단식 투쟁에 들어간 것입니다. 태종은 결국 후궁을 드리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몇 사람만 데리고 조용히 권씨를 별궁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정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삐진 것입니다. 왕비는 마음의 병을 얻었고 왕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실록을 편찬한 사람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비는 천성이 투기가 심했다. 그래서 임금의 은혜가 아랫사람에게 미치지 못했으므로 임금이 후궁을 갖추려고 한 것이다. 모든 책임을 왕비에게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이것은 투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종은 정치적으로 생각했고 민씨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언어의 차이는 점점 더 깊어질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후궁을 드리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간택한 후궁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궁녀를 갑자기 후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사건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태종 15년 왕이 된 지 1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종이 역사를 기록하는 춘추관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전 민씨가 음험하고 잔인하고 교활하도다. 서자 이비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모자를 죽이려 했던 죄를 갖춰서 역사책에 써라.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풀어주었습니다. 태종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비를 따라 궁에 들어온 종이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비의 종을 태종이 가까이에서 임신시킨 것입니다.
민 씨가 그 종을 궁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12월 한겨울 산딸이 된 그 여인은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살던 다른 종이 급히 궁으로 달려와 민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민 씨는 그 여인을 방 안에 들이지 못하게 하고 문밖 다듬이돌 옆에 내놓게 했습니다. 한겨울의 말입니다. 태종은 15년이 지난 후에야 이 이야기를 꺼내며 민 씨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빠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왕비를 따라온 종을 왕이 가까이 했다는 것. 그 사실을 왕비가 알게 되었을 때 왕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정식으로 후궁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시중 들던 종을 몰래 가까이 하다니.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왕비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실록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오직 민 씨가 잔인하게 모자를 죽이려 했다는 태종의 일방적인 주장만 기록했을 뿐입니다. 태종의 후궁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만 17명 또는 18명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들 12명, 딸 17명. 민 씨는 왕비로서 아들 4, 딸 4을 낳았지만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남편은 계속해서 다른 여자를 궁으로 들였고 그녀는 그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후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민 씨의 남동생이 4명 있었습니다.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아버지 민재가 지어준 이름들입니다. 흠이 없기를, 질병이 없기를, 불쌍함이 없기를, 후회가 없기를. 아버지의 소박한 희망이 담긴 이름들이었습니다. 태종은 그 4사람을 모두 죽였습니다. 처음 2사람 민무구와 민무질은 1등 공신이었습니다. 왕자의 난 때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그들이 어린 세자를 끼고 권력을 잡으려 한다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입증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일 뿐이었습니다. 장인 민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참았습니다. 민재는 태종에게 학문을 가르쳤던 스승이었고 태종이 젊은 시절 의지했던 후원자였습니다. 하지만 1408년 민재가 세상을 떠나자 태종은 2 처남을 유배 보냈고 그곳에서 죽게 했습니다. 1407년의 일이었습니다. 민 씨는 자기 남동생 둘이 남편에게 죽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룬 이 나라인데 내 동생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민 씨는 분노했을 것입니다. 슬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은 2 동생 민무휼과 민무회에게도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민무휼과 민무회 2 동생은 나이가 어려서 왕자의 난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공도 없었지만 큰 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바로 세자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실 때 외삼촌 2분이 와서 불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고발이었습니다. 무엇을 불평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습니다. 세자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당시 태종과 세자 양녕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양녕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고 태종은 점점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양녕은 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버지가 싫어하는 외삼촌들을 고발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세자의 무책임한 고발은 큰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민무휼과 민무회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1410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그 8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비의 모자를 죽이려 했다는 그 사건 말입니다. 민씨 집안 사람들이 여기 연루되었노라. 너희들이 누이의 명령을 받들어 그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 아니냐?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초를 받는 과정에서 2 동생은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전에 우리 2 형 민무구와 민무질이 억울하게 죽었사옵니다. 그 순간 태종은 폭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짐이 너희 형들을 죽인 것이 잘못이었다는 말이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2 동생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사약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 씨는 남동생 4을 모두 잃었습니다. 18세에 시집와서 함께 고난을 겪으며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다른 여자들을 들였고 친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부 사이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태종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왕비를 패출하려 했던 것입니다. 비서실장 격인 지신사 김여지를 불러 독대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모두 물러가게 하고 둘만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사람의 대륜이로다. 그런데 정비가 민무구 일 때문에 불평을 하고 여러 번 불손한 말을 하였노라.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동생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왕비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태종은 그것을 불손한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무구의 죄가 분명한데도 사사로운 원한을 짐에게 푸니 짐이 패출해서 후세 사람을 경계하고자 하노라. 그러나 조강지처라 짐이 차마 그러지 못하겠도다. 김여지가 말렸습니다. 정비는 정처이시고 세자의 어머니이시며 아들도 많으시니 가볍게 그렇게 할 수 없사옵니다. 깊이 생각하소서. 짐도 가볍게 하려는 것이 아니로다. 다만 궁중을 주관할 사람을 선택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이로다. 결국 태종은 왕비를 패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후궁을 대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왕의 혼인을 주관할 임시관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3명의 후궁을 동시에 드렸습니다. 빈 1명, 귀인 2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태종의 계획이었습니다. 왕비의 동생들을 죽이면 왕비가 당연히 반발할 것이고 그 반발을 빌미로 왕비를 내치거나 새 후궁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태종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씨 왕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18년을 함께한 세월, 2번의 왕자의 난을 함께 치른 동지, 왕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모든 것을 함께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들을 계속 들였고 친정 식구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있었지만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민씨는 병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민씨와 태종은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종 18년 태종은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습니다. 민씨도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후덕왕대비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성종 때 중전 윤씨를 패출하는 문제로 논의가 벌어졌을 때 신하 중 한 사람이 태종과 원경왕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간 허침이었습니다. 태종도 원경왕후와 화합하지 못했사옵니다. 그래서 어찌하셨나이까? 별궁 하나의 왕후를 거처하게 하시고 담장을 높이 쌓으셨나이다. 이래서 서로 만나지 않으셨나이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평생을 함께했지만 서로 만나지 않은 채 산 부부. 이것이 태종과 원경왕후의 말년 모습이었습니다. 민씨는 어떤 마음으로 그 담장 안에서 살았을까요? 18세에 처음 만나 36세에 왕비가 되기까지 모든 것을 함께했던 남편. 하지만 왕비가 된 후의 삶은 끝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여자 문제로 시작된 갈등, 친정 식구들의 죽음, 그리고 마침내 담장 안에 갇힌 살. 민씨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고려시대 왕실에서는 왕이 여러 명의 왕후를 두기도 했지만 한 명의 왕후와 평생을 산 왕들도 많았습니다. 명종, 신종, 희종, 고종이 그러했습니다. 민씨는 자신이 그런 경우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조선은 고려와 다르다. 새로운 나라에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왕비는 한 사람이지만 후궁은 제도적으로 두어야 한다. 그래야 왕실이 안정되고 후사가 번창한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씨는 고려의 여자였습니다. 고려시대의 가치관으로 결혼했고 고려시대의 방식으로 남편을 도왔습니다. 태종은 조선의 남자였습니다. 새 나라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왕비도 그 제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민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새로운 규칙을 정하고 강제로 따르게 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씨의 친정을 풍비박산냈고 민씨 자신을 담장 안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태종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승자의 편에 섰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민씨를 투기가 심한 여자로 기록했습니다. 모든 잘못이 민씨에게 있는 것처럼 써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민씨에게도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겪은 그 세월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한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나는 당신의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왕실의 도구일 뿐입니까? 민씨가 하고 싶었던 말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1420년 원경왕 후 민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6세였습니다. 태종은 그로부터 2년 후인 142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다가 민씨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태종이 그 뒤를 따른 것입니다. 민씨가 죽은 후 태종의 반응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슬퍼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아무 감정도 없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침묵합니다. 태종 자신도 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태종은 왕위에 있는 18년 동안 4번이나 양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마다 신하들이 울며 불며 말려야 했고 만약 말리지 않으면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종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무거웠고 자신이 한 일들이 마음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처남 넷을 죽이고 아들 세종의 장인 시몬도 죽이고 부인과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평생을 산 그 세월.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어땠을까요? 태종 자신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공이 유씨의 값과 비교해도 더 중하도다.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나라를 세우게 했던 신의 왕후 유씨. 민씨가 유씨만큼 큰 공을 세웠다고 태종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부인을 태종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후궁을 대거드리고 친정 식구들을 모두 죽이고 담장 안에 가두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외척 제거, 왕권 강화, 새로운 제도 확립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경왕후 민씨였습니다. 민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왕좌에 올랐는데 막상 왕좌에 앉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반자가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그저 왕실의 국모, 제도 안의 한 자리일 뿐입니까? 민씨가 묻고 싶었던 질문들입니다. 태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왕비도 외척도 모든 것이 그 제도 안에 있어야 한다. 개인의 감정보다 국가가 중요하다.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정당성이 서로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강한 쪽이 이겼습니다. 왕이었던 태종이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태종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했지만 평생의 동반자를 잃었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피해 살아야 했습니다. 민씨는 왕비의 자리를 유지했지만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고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긴 것일까요? 태종이 만든 제도는 조선 왕실에 정착했습니다. 왕비는 한 사람, 후궁은 여럿. 외척은 철저히 통제. 이것이 조선 왕실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 여인의 인생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투기가 심한 여자라는 낙인만 남았을 뿐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우리는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경왕 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조선 왕조실록은 그녀를 투기가 심한 여자라고 단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500년 넘게 그 평가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18세의 무명의 이방원과 결혼한 명문가의 딸. 처가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과거 급제를 도왔고 위화도 회군 때는 어린 딸들을 지켰으며 왕자의 난 때는 직접 갑옷을 꺼내 남편을 승리로 이끈 여인.
고려 태조 왕건의 부인 유씨에 비견될 만큼 큰 공을 세운 사람. 태종 스스로 그렇게 인정한 사람. 그런 그녀가 왜 투기하는 여자로만 기억되어야 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역사는 승자가 쓰기 때문입니다. 태종과 원경왕후의 싸움에서 태종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태종의 시각으로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민씨의 목소리, 민씨의 아픔, 민씨의 정당성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투기가 심했다는 태종 측의 평가만 남았을 뿐입니다. 둘째, 이것은 시대의 충돌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씨는 고려시대 여자였습니다. 고려의 가치관, 고려의 관습, 고려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태종은 조선시대 남자였습니다. 새로운 제도, 새로운 규칙, 새로운 방식을 만들려 했습니다. 민씨는 부부를 개인적 관계로 봤습니다. 함께 고난을 겪은 동반자, 서로 약속을 나눈 사이,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 태종은 왕비를 공적 지위로 봤습니다. 국모, 제도 안의 한자리, 왕실의 안정을 위한 역할. 두 사람은 같은 말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투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치관의 충돌이었습니다. 민씨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운 대로,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태종도 잘못한 것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민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불행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의 정점에 있어도 개인의 행복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제도와 규칙이 사람보다 앞설 때 비극이 생긴다는 것. 승자의 기록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시각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화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태종이 민씨와 대화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새로운 제도를 만들되 민씨의 아픔을 헤아렸다면, 만약 민씨도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받아들였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만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 가치관의 충돌,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 한쪽은 전통을 지키려 하고 한쪽은 변화를 원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일까요? 어쩌면 둘 다 옳을 수도 있고 둘 다 그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원경왕후 민씨. 투기의 왕비가 아니라 시대의 희생자였던 한 여인. 고려와 조선 사이에서,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개인의 감정과 국가의 명분 사이에서 길을 잃고 말았던 그녀.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역사 속에 묻혀버린 그 목소리를.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서로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옵소서.